내 이름은 이사벨 바르가스. 68해를 세비야, 특히 이 트리아나 지구의 햇살과 함께 보냈다. 과달키비르 강이 속삭이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고 오렌지 꽃 향기가 실린 바람에 아침을 맞이하는 곳. 하지만 남편 라파엘이 5년 전 세상을 떠나고 평생을 바쳤던 작은 도자기 가게를 딸 엘레나에게 물려준 뒤 내 아파트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질서정연하게 정돈된 공간 속 홀로 마시는 아침 커피는 너무 썩고 파티오에 내리쬐는 오후의 햇살은 눈부시기보다 공허했다. 엘레나가 가끔 들러 살갑게 굴었지만 딸아이의 부산스러움이 떠나고 나면 아파트는 다시금 거대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벽에 걸린 남편의 빛바랜 사진 속 미소만이 변함없이 나를 바라볼 뿐. 나는 그 고요함이 정적이 두려웠다. 예측 가능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나는 서서히 빛바랜 타일처럼 색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어느 날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헤랄다 탑의 실루엣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다. 활기, 예상치 못한 웃음, 어쩌면 온기 같은 것.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어 지역 문화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안달루시아 음악사. 거창한 이름이었지만 플라멩코 기타 선율이라도 들으면 좀 나을까 싶었다. 그곳에서 마테오 디아스를 만났다. 그는 강의실 뒤편에 앉아 있었는데 음발을 자유롭게 쓸어넘기는 손짓과 깊은 눈매에서 흘러나오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유독 눈에 띄었다. 은퇴한 기타리스트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꺼지지 않은 열정의 불씨가 느껴졌다. 쉬는 시간, 그가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사벨 씨, 도자기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트리아나에 살아있는 역사시군요. 그의 칭찬은 조금 과장되었지만 싫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관심에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렸다. 우리는 강의가 끝나고 함께 과달키비르 강변을 걸었다. 마테오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쏟아냈다. 젊은 시절 플라멩코 타블라오에서 연주했던 이야기, 유럽 전역을 떠돌며 겪었던 에피소드들. 그의 이야기는 때로는 허풍처럼 들렸지만 생생하고 매혹적이었다. 그의 자유로운 영혼은 평생을 계획과 규칙 속에서 살아온 내게 신선한 충격이자 동시에 은근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마치 예측 불가능한 플라멩코 리듬 같았다. 강렬하게 마음을 사로잡지만 다음 스텝을 종잡을 수 없는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다. 우리는 오래된 타파스바에서 저렴한 와인을 나눠 마시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고 작은 타블라오에서 펼쳐지는 플라멩코 공연을 보며 함께 숨죽였다. 마테오는 가끔 우리 집에 들러 낡은 기타를 연주해 주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텅 빈 내 아파트를 애수어린 선율로 가득 채웠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는 내가 만든 투박한 도자기 컵에 담긴 커피를 좋아했다. 점점 그에게 익숙해져 갔다. 아니, 익숙해지고 싶었다. 그의 존재가 가져다주는 생기와 예측 불가능한 즐거움이 좋았다. 하지만 동시에 약속 시간을 훌쩍 넘겨 나타나 태연하게 웃는 모습이나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 라며 호탕하게 외치는 그의 무심함에서는 불안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나는 평생 돈을 아껴 쓰고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왔다. 내게 돈은 안정이었고 계획은 삶의 질서였다. 마테오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순간의 감정과 자유를 더 중시하는 듯했다. 이사벨,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 같은 거요. 그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할 때면 나는 그저 희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낙천성이 부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위태롭게 느껴졌다. 딸 엘레나는 마테오와의 관계를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지지했다.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니 좋아요. 하지만 마테오 씨, 좀 불안정해 보이기도 해요. 가게를 물려받아 현실적으로 꾸려나가는 딸의 눈에는 마테오의 자유분방함이 무책임함으로 비쳤을 것이다. 나는 애써 딸의 걱정을 외면했다. 어쩌면 이 나이에 찾아온 마지막 설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 했었다. 그의 따뜻함, 유머, 그리고 나를 다시 여자로 느끼게 해주는 그 눈빛을. 서로의 차이를 다름이 아닌 매력으로 여기기로 마음먹었을 때 마테오가 조심스럽게 동거 이야기를 꺼냈다. 이사벨, 우리 함께 살아보는 건 어떻소? 매일 아침 당신이 내린 커피 향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소. 그의 제안에 심장이 크게 뛰었다.
망설임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혼자만의 평온함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의 온기를 매일 느낄 수 있다는 설렘 사이에서 나는 갈등했다. 하지만 결국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일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좋아요, 마테오. 함께 해봐요. 그렇게 우리의 동거는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은 꿈결 같았다. 함께 장을 보고 서투르지만 즐겁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마테오가 연주하는 기타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밤. 내 아파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식탁 위에는 늘 꽃이 놓였다. 나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아니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낭만적인 기대와는 달랐다. 나의 질서정연한 공간은 서서히 마테오의 흔적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거실 소파에는 그의 낡은 케이스가 아무렇게나 놓였고 욕실 세면대에는 그의 면도 용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내가 아끼는 도자기 장식 옆에는 그가 일담한 악보들이 쌓여갔다. 처음에는 웃으며 치워주었지만 반복되는 상황에 조금씩 짜증이 밀려왔다. 마테오, 이것 좀 제자리에 놓아주세요. 나의 조심스러운 부탁에 그는 알았소, 이사벨. 뭘 그리 예민하게 구시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다. 그는 나의 질서정연함을 까다로움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생활 습관의 차이는 사소한 마찰을 넘어섰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마테오는 해가 중천에 떠서야 느지막이 일어나 시끄러운 음악을 틀었다. 나는 저녁 식사 후 조용히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고 싶었지만 그는 친구들을 불러 밤늦도록 떠들거나 TV 볼륨을 높였다. 시에스타 시간조차 우리는 달랐다. 나는 짧고 깊은 휴식을 원했지만 그는 그 시간마저 기타 연습을 하거나 외출 준비를 했다. 마치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사는 사람들 같았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다. 동거를 시작하며 생활비를 각출하기로 했지만 마테오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내는 법이 거의 없었다. 미안하오, 이사벨. 이번 달 연금이 조금 늦게 들어와서 혹은 갑자기 기타줄을 사야 해서와 같은 변명들이 이어졌다. 그의 수입은 불안정했고 지출은 충동적이었다. 나는 점점 그의 목까지 생활비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사실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책임감과 신뢰의 문제였다. 어느 날 저녁 엘레나가 찾아왔다. 딸은 주방에서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마테오 아저씨 괜찮으신 분인 건 알지만 너무 대책 없으신 것 같아요. 엄마가 힘들어 보여요. 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애써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엘레나가 돌아간 후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딸의 말이 옳았다. 나는 지쳐가고 있었다. 마테오의 자유로움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내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일 뿐이었다. 마테오 역시 불만이 쌓여가는 듯했다. 그는 내가 생활 규칙을 정하려 할 때마다 숨 막힌다고 투덜거렸다. 이사벨, 당신은 나를 당신의 틀에 가두려 하는 것 같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소. 그의 항변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그를 바꾸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를 원했을 뿐인데 우리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어색한 침묵만이 집안을 맴돌았다. 한때 온기로 가득했던 아파트는 다시 차갑게 식어갔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달 말에 터졌다. 아파트 월세와 공과금 납부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마테오에게 그의 몫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다. 그는 알겠다고, 걱정 말라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마감일 아침 내가 돈을 달라고 하자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우물쭈물했다. 이사벨, 정말 미안하오. 실은 그의 말끝을 흐리는 모습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결국 그는 털어놓았다. 친구 하비에르가 오래된 명품 기타 부품을 싸게 판다고 해서 덜컥 그 돈을 써버렸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배신감, 실망감, 그리고 깊은 불안감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마테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 둘의 생활이 걸린 문제예요.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평생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리쳐 본 적이 없었다. 이사벨, 진정하시오. 그 부품은 정말 구하기 힘든 거였소. 나중에 꼭 갚겠소. 마테오 역시 언성을 높였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억울함이 더 커 보였다. 나중이 어디 있어요?
당신에게 나중은 늘 오지 않잖아요.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책임감? 당신은 안정과 돈밖에 모르는 것 같소. 인생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 예술, 열정, 자유 같은 것들.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해? 당신이야말로 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20살 청춘이 아니에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야 할 나이라고요. 당신처럼 철없이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들을 쏟아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덮어두었던 서로의 근본적인 차이, 다른 가치관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서로를 핥히었다. 안정과 질서를 갈망하는 나와 자유와 순간을 추구하는 우리는 애초에 함께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의 기타 선율은 아름다웠지만 그것은 내 삶의 배경음악이 될 수 없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내 평온을 깨트리는 불협화음일 뿐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 오랫동안 침묵했다. 창밖으로 세비야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마테오였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이사벨,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소.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요, 마테오.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줄 뿐이에요. 당신과의 시간 정말 좋았소. 당신 덕분에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고 웃을 수 있었소. 나도 그랬어요, 마테오. 당신 덕분에 잊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느꼈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달라요.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탓하지 않았다. 그저 수십 년간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노년기에 이르러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고통스럽게 깨달았을 뿐이었다. 젊었다면 어쩌면 서로에게 맞춰가며 그 차이를 좁힐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각자의 모양대로 굳어버린 우리는 서로의 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출 수도 상대방을 바꿀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마테오는 조용히 짐을 쌌다. 그의 낡은 기타 케이스와 몇 안 되는 옷가지들이 다시 여행 가방에 담겼다. 떠나기 전 그는 현관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다. 잘 지내시오, 이사벨. 그가 내 손을 잠시 잡았다 놓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당신도요, 마테오. 나는 담담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문이 닫히고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마테오가 떠난 아파트는 다시 깊은 정적에 잠겼다. 처음 며칠은 견디기 힘들었다. 집안 곳곳에 남은 그의 흔적들, 그가 앉았던 소파에 움푹 팬 자국, 그가 쓰던 커피잔, 심지어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은 그의 담배 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의 부재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너무 까다로웠던 걸까? 조금 더 참았어야 했나? 후회와 자책감이 뒤섞여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슬픔 속에서 다른 감정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해방감이었다. 더 이상 그의 어지러운 물건들을 치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았다는 느낌. 나는 그의 자유분방함을 사랑하려 했지만 사실 그것은 내게 끊임없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근원이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다시 주어졌다. 처음에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과달키비르 강변을 따라 혼자 걸었다. 예전에는 외로움의 상징처럼 느껴졌던 그 길이 이제는 온전히 나만의 사색을 위한 공간이 되었다. 강물 소리와 새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플라멩코 기타 소리가 오히려 위안을 주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고 구석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도자기 물레를 발견했다.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할 때 쓰던 낡은 물레였다. 망설임 끝에 나는 물레를 거실 한쪽으로 옮겨와 깨끗이 닦았다. 그리고 흙을 준비했다. 차갑고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자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다.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흙덩이가 내 손 안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굳어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몇 번이고 흙덩이를 뭉개고 다시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흙을 만지고 형태를 빚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허무는 과정 속에서 나는 내 안의 복잡한 감정들을 들여다보고 정리할 수 있었다. 분노, 슬픔, 후회, 그리고 미련까지도. 마치 흙덩이를 빚어내듯 상처 입은 내 마음도 조금씩 다듬어지고 있었다. 나는 매일 물레 앞에 앉았다. 작은 찻잔을 만들고 접시를 빚고 때로는 이름 모를 추상적인 형태를 만들기도 했다. 완성된 도자기들을 파티오의 햇살 아래 말리고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굽는 일련의 과정들은 내게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아주었다. 그것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었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창조의 기쁨이었다. 엘레나는 가끔 들러 내가 만든 도자기들을 보며 감탄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예전 솜씨가 어디 가겠어요? 딸의 칭찬에 나는 멋쩍게 웃었다. 그냥 소일거리일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고 내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여정이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문득문득 마테오의 웃음소리가 그리울 때도 있었고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여전히 허전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외로움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 또한 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혼자라는 것이 꼭 불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었다. 오늘 저녁 나는 해질 옆 발코니에 앉아 있다. 직접 만든 작은 도자기 찻잔에 향긋한 민트차를 따라 마신다. 서쪽